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혜원, 권예빈입니다. 여러분은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물건이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비로소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찾아내며 날씨나 교통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죠. 사실 우리 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산소를 조직에 전달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역시 산소를 우리 몸의 조직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소의 용해도입니다. 산소는 물에 매우 적게 녹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산소를 직접 조직으로 운반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밖에 녹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물속에 공기방울을 불어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방울이 물속에 잘 섞이지 않고 금방 떠오르는 것처럼 산소도 혈액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몸속 조직으로 충분히 전달하려면 헤모글로빈 같은 특별한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잡아두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햄그룹입니다. 햄그룹은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앙에는 철 이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철 이온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이 철 이온이 산소를 붙잡고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산소가 햄에 있는 철 이온과 쉽게 결합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소는 필요할 때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쉽게 떨어져 나와 몸속 세포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능력 덕분에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조직에서는 잘 내어줄 수 있습니다. 햄그룹은 마치 고리 모양의 자석처럼 산소를 잡았다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쉽게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 이온이 체내에 많이 존재하게 될 때 DNA 파괴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이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유 상태의 철이 가지는 높은 반응성입니다. 철 이온은 산소와 결합할 때 매우 쉽게 산화되어 활성산소종, 즉 ROS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OS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과 항암 효과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하여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가집니다. DNA, 단백질, 세포막 등을 공격하고 세포 손상과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세포의 중요한 구조를 파괴하여 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 있어 활성산소종의 과다한 생성은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철의 이가이온이 산화되어 철의 삼가이온으로 변환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의 이가이온은 산소와 가역적으로 결합할 수 있지만 철의 삼가이온은 더 이상 산소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택배기사에게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철의 삼가이온으로 변환된 것은 더 이상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바로 철 이온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햄그룹이라는 보호막 속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햄그룹은 철 이온을 둘러싸서 자유 상태로 반응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면서도 산소와 가역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햄 구조는 산소와 철 이온이 안전하게 결합하고 그 결합이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을 다루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불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불을 다루면 위험하지만 잘 보호된 벽난로 안에 불을 피우면 안전하고 유익한 열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동시에 생체 내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학번 권예빈입니다. 계속해서 헤모글로빈의 정교한 산소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달하는 박스 안에 주문한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이 담겨 있으면 어떨까요? 그 배달 시스템은 결코 효과적인 배달이라고 할 수 없겠죠?
헤모글로빈 또한 효과적인 배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와 잘 결합해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도 CO, NO와 약 25,000배나 더욱 잘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왼쪽에 보이는 것이 헤모글로빈과 CO의 결합입니다. 오른쪽의 결합은 꺾여 있고 왼쪽은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산소의 경우 꺾이면서 극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CO보다 어피니티, 즉 친화성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엉뚱한 물질을 전달해 체내에 이상이 생길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더욱 잘 결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헤모글로빈은 낮은 천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보이는 것 같이 천장과 같은 구조가 위에서 수직의 결합을 방해하게 되면 steric hindrance, 즉 입체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CO의 결합에 방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산소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자 모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위에 보이는 HIS-E7이 그 천장 역할을 하여 수직 결합인 CO의 강한 결합을 방해하고 산소와 더 잘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한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력이 커지고 또 다른 곳, 산소를 전달해야 하는 곳에서는 결합력이 감소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이 해결해야 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산소의 농도, Y축은 산소와 결합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Y축의 1은 모든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0은 하나의 헤모글로빈도 산소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헤모글로빈의 기능에 적합한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파란색 부분을 조직, 빨간색 부분을 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 산소와 높은 비율로 결합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조직에서도 높은 결합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조직에서 산소를 방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소 결합력을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폐에서 많은 산소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가운데의 그래프와 같이 산소의 비율이 높은 폐에서는 여전히 높은 결합력을, 그리고 산소의 비율이 낮은 조직에서는 낮은 결합력을 나타낼 때 효율적으로 산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요? 이는 헤모글로빈의 멀티 서브 유닛과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1번 서브 유닛에 산소가 결합하게 된다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즉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다른 서브 유닛과 상호작용해서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유발하고 다른 서브 유닛에도 산소가 더욱 결합하기 쉽게 변화합니다. 이것을 헤모글로빈의 코퍼레이티비티, 즉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첫 시작이 어피니티를 낮추게 된다면 다른 서브 유닛들의 어피니티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 낮은 어피니티를 가지는 텐스 스테이트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오목한 형태를 이루어 산소가 쉽게 결합할 수 없게 하고, 반대로 높은 어피니티를 가지는 릴렉스드 스테이트에서는 평평한 구조를 이루어 산소의 결합이 더욱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서브 유닛의 산소와의 결합은 다른 서브 유닛들의 T 스테이트를 R 스테이트로 촉진해 헤모글로빈이 효율적으로 산소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서링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지면과 산꼭대기의 기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산꼭대기와 같은 높은 곳으로 종종 등산을 하거나 올라가는데 이때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여전히 효율적인 산소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하나의 분자에 있습니다. 바로 2,3-bisphosphogylicerate인데요. 줄여서 BPG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분자의 역할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여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리는데 산소의 농도가 부족한 산 꼭대기에서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그래프를 보며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BPG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비율을, 초록색은 BPG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였을 때 헤모글로빈과의 산소 결합 비율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자면 조직과 폐 사이의 결합 비율의 차이는 38%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38%가 근육으로 방출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소의 농도가 높지 않은 산꼭대기와 같은 곳에 가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폐 사이의 차이가 30%로 크게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따라가 볼까요? 초록색 그래프의 큰 특징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비율을 낮추고 따라서 조직과 폐 사이의 비율 차이를 37%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 수준의 산소가 근육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PG인 것이죠. 이렇게 헤모글로빈은 산소의 비율이 적은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헤모글로빈의 산소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정확한 물건이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는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처럼 다양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더욱 흥미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